구독자 여러분, 돈포겟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주말이고요. 첫 번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새로운 사장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짚어드리고, 두 번째, IMF 때 구매한 주택이 현재 20억이에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 추천한 SH 사장 후보가 청문회에 나왔고요. 공급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2021년 대한민국이 맞는지, 이게 90년대도 아니고 왜 자꾸 시장과 반대되는 행동이 나올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 김원동 후보는 반값 아파트에 대해 강남, 서초, 송파 등 할 수 있는 곳은 다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거 동시 가능 주택을 넉넉하게 공급해서 서울의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고 제안한 사람입니다.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강남 서초가 가격이 비싸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반값 아파트라는 걸 제시를 했는데, 이분이 김원동 SH 후보입니다. 서울 반값 아파트 후보지 반발의 확산이다. 반전세와 뭐가 다르냐. 강남권은 5억, 주변 지역은 3억 원 정도면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남권에서 평균 집값이 거의 1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반값이 아니라 반의 반값이 되는 셈이죠. 김원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는 반값 아파트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땅은 서울시가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인데, 후보지가 거론되자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이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이 대지지분, 이 토지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 토지를 갖고 있는 나라라 개인 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용적률을 좀 높게 하든 낮게 하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주목해야 될 점은 강남권이 5억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쪽이 강남구, 여기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잠실, 대치, 역삼, 서초 등 이렇게 강남구가 있는데, 여기에 5억짜리 아파트를 만들어 놓겠다. 어디에 만들 계획이고 어떤 땅에다가 지을 건지, 땅을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이게 무슨 아파트다? 이게 임대 아파트예요. 말을 뺑뺑 돌려가지고 5억 아파트를 짓는다, 반값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결국 어디다가 짓겠다는 거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 3기 신도시 가지고 100만 호를 얘기를 했어요. 100만 호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토지 보상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사전 청약을 받고 있는 실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무런 공약을 내뱉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인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 여건은 개선됩니다. 이 국가도 아는 거죠. 공급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빨리 지을 수 있는 이런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를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파트의 대체제가 되느냐? 대체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양질의 아파트, 양질의 주택을 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욕구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아무리 지어봤자 아파트 대체제가 될 수가 없다. 빠른 시간 안에 공급 물량을 확보를 하려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닥 난방 설치 허용 면적을 85제곱미터에서 120제곱미터까지 늘려줬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아파트에 비해서 90%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평수대가 넉넉한 편입니다. 3, 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해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3, 4인 가족 단위를 겨냥한 얘기로 보이는데요.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기대한다. 기대는 누구만 하느냐? 국가만 하는 거다. 국민들은 전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피스텔 가격마저도 많이 오르고 있다. 보통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주거 환경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주거 여건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살까? 지금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배기 설비도 고쳤다고 합니다. 담배 연기라든가 어떤 제도 개선,
대선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 환경이 기대된다. 상한액이 이제 5% 정도로 거의 굳혀진 것 같은데요. 전세가 사라지고 있고 은행에 갚은 월세는 91만 원이지만 주인에게 줄 월세는 67만 원이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은행에 91만 원을 주겠어요? 월세를 집주인에게 67만 원만 주겠어요? 당연히 17만 원만 주겠죠. 이게 돈을 절약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월세화와 반전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계속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자만 내도 되는 대출의 대명사였던 전세대출이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 대출로 바뀌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로 유도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당장은 아니겠지만 은행의 자율로 맡기겠다고 했어요. 시중 은행 5대 은행이 시행을 하게 되면 뭐 다들 따라하게 되겠죠. 월세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 전세대출 2억 원을 받았으면 원래 원금을 갚아야 한다면 41만 7천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데 이제 5%의 상한 비중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게 91만 7천 원까지 올라가고요. 5%가 아닌 10%나 20%로 상향하게 되면 최대 125만 원까지 될 수 있다. 가계대출의 비용이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실물자산, 모든 것들이 다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41만 원 내던 것이 100만 원을 넘게 되면 이 가계지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가계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 전국 평균 전세 가격과 전세자금 대출 잔액 및 증가율을 보게 되니까 2016년 말에는 평균 전세 가격이 1억 6,500만 원이었어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죠. 전세 대출 잔액은 32조였습니다. 자, 근데 2021년 전국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4,800만 원이에요. 그 중위 가격이 2억 4,800만 원인데 전세 대출 잔액이 무려 158조까지 올랐습니다. 2016년에 32조였던 게 2021년에 158조. 약 5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계 총량을 6% 정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가계 관리를 했었어요. 내년 되면은 4%로 지정해가지고 관리한다고 했었는데 결국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많은 이 전세자금 대출, 이것도 이제 이곳에 한몫을 하게 된 거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가계 총량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카드론만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무시 못하는 금액이 이 4%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계 총량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에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 가계 총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었다. 자,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죠. IMF 때 3억 6천 주고 산 집 20억. 자, 가책 느낀다. 자, 이 기사만 보면 어떻습니까? 서민들을 위해 위해주는 것 같고 자신은 어려울 때 집을 샀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고 있다. 메시지도 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집을 확보해가는 과정이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길래 저도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검색을 했는데 자, 출생일이 1964년 12월 22일 경상북도 안동 출신입니다. 한국 IMF 외환위기가 1997년에 발생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1964년생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33살에 3억 6천만 원 가지고 집을 샀다는 얘기가 됩니다. 33살에 3억 6천을 주고 집을 샀어요. IMF 때 30대 초반에 3억 6천이 있다.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그 외환위기라서 달러 값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2021년에 20억이 됐다. 엄청난 부동산 투자 아닙니까? 이 정도면 부동산 투자 달인이에요. IMF 때 부동산을 산다는 거는 리스크가 있는데 집을 샀다.
이거는 부동산 투자의 달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의 달인이 되셔야 됩니다. 영상 보시고 공부하셔가지고 지금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월세화와 반전세화로 계속 갈 거고요. 아파트에 대한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수요도 증가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규제를 누르게 되면 다른 곳에서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듯이 앞으로 보금자리론, 전세까지 규제가 됐어요. 남아있는 카드는 보금자리론 카드 딱 하나뿐입니다. 내년에 7월이 변곡점이 될 거라고 누차 얘기를 드리는데요. 3월 달에 대선이 끝나고 6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된 사람들이 쏟아지고 7월 달에 DSR 3차 규제가 나오게 됩니다. 거대 여당 180석은 총선에서 작년에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은 자리를 지킬 겁니다. 의회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대응을 하셔가지고 실거주 한 채 정도는 장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돈포겟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